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최근 LG전자가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이게 재생에너지가 엄청난 미래산업이라고 하는데 왜 LG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을 정리를 했을지, 결국은 중국의 저가 태양광 패널의 공세 때문에 점유율도 많이 안 됐었고 성장성도 오히려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태양광 산업의 모습, 그러니까 전반적인 산업이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확대가 될지,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어떤 기술들이 각광을 받을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강동진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그 친환경 환경 변화와 우리 태양광을 비롯한 그런 에너지 산업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차증권에서 에너지 화학 2차전지 쪽을 담당하고 있는 강동진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워낙 폭넓게 보고 계시니까 네네네. 이게 오늘도 계속 그거 쳐다보다 왔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거의 점령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좀 에너지 업계, 화학 업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데다가 지난 4분기에는 유가 상승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실적들이 어닝 쇼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본격적인 미래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한 4분기와 지금 화학 업계 이런 쪽 동향 좀 부탁드릴게요. 네. 4분기를 뒤돌아보면은 화학업계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좀 실적이 썩 좋진 않았고요. 예. 꽤 저희가 기대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나오던 업체가 이제 OCI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이제 일회성 비용, 예를 들어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더라도 실적이 좀 부진했거나 저희가 기대했던 정도의 실적이 나왔더라도 사실상 좀 가미카는 실적들이 좀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올해도 이제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황들이고요. 한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어제 실적이 났지만 5조의 굉장히 큰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트렌드를 보면 올해 더 많은 이제 적자가 날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죠. 방송 전에 거죠. 예상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도 하셔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면 오늘 리포터 나갔으니까 저희가 올해 지금 한전에 이제 영업 적자 한 20조 정도 날 거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한데 사실은 20조. 이게 사실 어이가 없어서 웃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20조라는 돈이 참 되게 그런데, 왜냐면은 지금 S&P라고 하는 게 한전에 이제 전력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이제 단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단가가 작년에 보면은 4분기에 한 150원, 그 전에는 100원대 이렇게 가다가 1분기 들어오면서 이제 한 200원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S&P는 주로 이제 국제 유가에 후행해서 결정되는 LNG 가격, 우리나라는 LNG 가스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가스 가격이 그러니까 유가에 한 대충 4에서 5개월 정도 후행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유가가 오른 게 4에서 5개월 후까지 연동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보다 그럼 더 가야 된다는 얘기죠. S&P가 4에서 5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을 되게 많이 쓰는 여름철 성수기까지 S&P가 더 오른다라는 얘기죠, 확정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안정화되고 이란 핵협정이 되고 그래서 유가가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혹시나 이제 악화가 돼도 유가가 더 오르게 되는 것들을 배제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15조에서 20조 가까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근데 사실 한전 같은 경우도 도대체 맷집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20조씩 적자 보고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건데, 그러면 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한 3% 정도밖에 못 올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요금 인상은 이미 어나운스를 한 상태죠. 그래서 한전에 이제 요금 구성을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기준 연료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 연료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비용, 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올해 이제 기준 연료비를 4.9원씩 킬로와트아워당. 그러면 4.9원이라고 하면 작년 기준으로 얘네 판매 단가가 100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5원씩 해서 2번 올리는 게 되어 있습니다. 2분기랑 이제 4분기에. 그다음 환경 연료비가 환경 관련된 비용이 한 2원 정도 더 오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동 연료비가 지금 0원인데 이거를 한 번에 3원씩 해서 최대 5원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1년에. 최대, 그러니까 우리가
5원이 최대인데 지금 0원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5원 이상은 못 올리게 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룸이 한 5원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1분기에는 안 올리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2분기부터 저희가 5원을 풀리 반영한다고 치더라도 올해 영업 적자가 뭐 15조, 20조 정도 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면 내후년에 이제 기준 연료비가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후년에 기준 연료비가 반영이 되면서 내년에 후년에 요금이 올라가야 될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역사적으로 한 40% 이상 올려도 지금 만약 제 추정치가 맞다라고 하면은 영업 적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40% 이상의 요금을 한 번에 올린 적은 없거든요. 아, 그쵸. 아유, 그럼 바로 밀란나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큼 못 올릴 것 같으면 내후년에도 적자 아니겠느냐 이렇게 내년까지도 적자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내년까지는 뭐 그냥 정해진 적자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여기서 유가가 굉장히 크게 빠르지 않는 이상에는 유가가 그렇게까지 빠지면 또 경기 침체가 또 우려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같은 상황은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러시아가 사실은 가스도 많이 나지만 전 세계 최대 이제 원유 생산국 중에 하나잖아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지금도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 에너지 제재는 이제 가해지지 않은 걸로 보여지지만 예.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원유를 사는 것들은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다른 쪽으로 돌린다라고 그러면 원유 시장은 굉장히 타이트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생산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시작부터 너무 침울해서 조금 밝은 이미지로 하면 그나마 담당하고 계신 분야 중에는 좀 그나마 올해 눈여겨볼 만한 곳은 좀 어디가 있을까요? 단연 저희는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쪽. 재생에너지. 크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저희가 OCI에 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좋게 말씀을 드려왔고 사실 주가는 잘 안 됐지만 작년에도 실적은 뭐 사상 최대로 제일 잘 나왔어요. 올해도 좀 잘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또 배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짧게 끊었던 이유는 오늘 그 얘기만 할 거기 때문에 불을 위한 기회 에너지 전환과 모빌리티 투자라는 책을 내셨어요. 책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고 자세한 얘기는 책을 보시고 일부 내용은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 자동차 쪽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라는 공저를 한 책이고요. 예. 제가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산업, 그 다음에 배터리 산업,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태양전지까지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 왜 이제 배터리와 태양광이 이제 연계가 됐을 때 굉장히 파워풀한 것인가라는 내용들 그 다음에 차세대 태양전지가 굉장히 지금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들에 대해 써놨고 저희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이 이젠 단순히 움직이는 그런 거에서 떠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는 계시지만 자동차 업체가 어떻게 핵심적으로 에너지 산업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좀 써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배터리와 태양광이 왜 중요하냐. 전체 원유 수요의 45%가 자동차로 갑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자동차가 이 원유를 쓰지 않고 전기를 쓴다라는 거는 탈탄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수요 전환이 되겠죠. 예. 그래서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배터리를 엔진에 비교하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석유를 대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는 거죠. 뭐 역할을 따졌을 때. 예. 지금 봐서 생각해 보면 배터리에다 태양광 연결하면 석유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보셨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이오닉 시리즈가 나오면서 V12이라는 기능을 굉장히 좀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최근에 이제 포드에서 나온 F150 라이트닝 트럭 올해 이제 양산이 될 예정이죠. 그거에 대해서 그 커머셜을 보시면 트럭이 차고에 들어가서 그 집에 전기를 이제 공급하는 이제 그런 광고를 해놨습니다. 예. 그만큼 거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은 이번 기회에 단순히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쪽에 진출하는 건 모두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또 한 가지는 그와 연계된 에너지 사업까지도 이제 기회를 좀 보고 있다. 저희는 좀 그렇게 보면서 리포트를 책을 좀 써봤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면 그 하나의 공간으로서 거기서 뭐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밥도 먹고 회의도 네네. 하고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라는 것이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뭔가 이동식 그리드의 일부가 된다라는 그런 그림은 좀 굉장히 좀 참신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분야를 다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 중에 이제 태양광과 ESS 뭐 그쪽을 좀 중심으로 얘기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태양광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있는 태양광 산업의 경쟁 구도? 우리는 그냥 그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야 중국산 패널이 되게 싸서 네네네.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없대. 뭐 요 정도를 아는 것 같은데 네네. 좀 지금 글로벌 태양광 산업들은 좀 어떻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태양광 산업을 이제 밸류 체인별로 이렇게 좀 쪼개 보면요. 예. 제일 이제 기본적인 원재료가 되는 게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겁니다. 폴리실리콘을 가공을 해서 인곳과 웨이퍼를 만들고 그 웨이퍼를 또 가공을 해서 셀을 만들고 셀을 이제 유리나 이렇게 이제 캡슐라 패키징을 하면 이제 모듈이 되고 예. 모듈들을 모으면 이제 태양광 발전소가 되는 거죠. 이 셀 모듈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가 그나마 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제 밸류 체인에는 중국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실리콘, 웨이퍼, 그 다음에 셀 모듈. 셀 모듈에는 그나마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스트 솔라라는 업체가 이 회사 같은 경우 폴리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 이제 카드뮴 텔룰라이드라는 독자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미국의 거의 유일한 이제 태양광 업체가 되겠고요. 예. 그런 정도가 아니면 특히나 웨이퍼 같은 데는 거의 100% 중국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OCI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바커 같은 정도가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에도 이제 폴리실리콘 공장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예. 그 미국의 웨이퍼 업체가 없으니까 이제 팔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웨이퍼 업체한테 폴리실리콘을 팔기 위해서는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제 중국에다 팔아야 되는데 중국이 그마저도 이제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반덤핑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공장들은 다 서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중국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글로벌하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또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세를 통해서 좀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나마 그나마 우리나라 업체들이 조금 하고 있고요.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뭐 경쟁의 심화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다가 국내 업체들은 셀 모듈 쪽에 특화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작년, 재작년부터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재료 쪽에서 국내 업체들은 이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예. 중국 업체들도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중국 업체들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셀 모듈 하는 업체들은 적어도 이제 웨이퍼를 한다던가 아니면 폴리실리콘을 하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계열화가 좀 돼 있네요. 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 모듈 쪽에서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웨이퍼에서 돈을 벌던가 아니면은 이제 폴리실리콘에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은 작년 4분기에 보면은 하나솔루션이 이제 적자를 한 1,500억 가까이 났고, 예. 뭐 그런 식의 이제 좀 원가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전자가 이번에 태양광 사업을 접기로 하는 그런 상황까지 좀 와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그 하나큐셀이나 뭐 신성이엔지나 이런 태양광 회사들은 그 경쟁하기가 좀 만만치 않을 건데 네네. 어떤 식의 비즈니스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터리를 저희가 말씀드릴 때 계속 미국을 말씀드리고 있고 예.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 특히나 하나솔루션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결국 미국 시장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가 사실은 에너지 안보하고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주식시장에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탈탄소의 다른 이름은 에너지 안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화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쵸. 이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나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태양광을 굉장히 많이 이제 키울 거긴 한데 태양광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미국 내에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미국의 작년에 태양광 신규 설치량 25기가 정도 됐는데요. 예. 미국 내에 있는 태양광 모듈 생산 설비가 한 7기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를 다 수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줘서 폴리실리콘부터 셀 모듈까지를 자국에 좀 유치하겠다라는 전략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이 이제 하나큐셀 부문,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사업 부분이 미국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태양광 모듈 업체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도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서 미국에서 좀 강력한 좀 증설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이 지금 태양광 모듈 캐파가 미국에 한 1.7기가 정도 있는데요. 예. 그걸 100% 가동으로 해서 생산한다라는
가정하에 보면은 보조금이 대략 연간으로 한 1,400억 정도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이제 수치가 들어오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캐파를 늘리면 늘릴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투자하기 위해서 최근에 폴리실리콘 업체 지분 투자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미국 내 입지를 좀 넓혀가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빌드백 배럴 법안이라는 게 그 조맨친 후보가 이제 약간 반대를 하면서 예. 통과가 통과가 좀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약간 투자 결정이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태양광,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잘 될 거라는 거는 다들 인식은 하시면서도 주식 투자할 때 태양광에 별로 관심을 좀 안 두는 이유가 야, 우리는 진짜 중국엔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커져봐야 우리 시장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나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역 관세, 뭐 보조금 이런 걸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중국 저가 태양광 패널에 대한 공세를 좀 막아주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오히려 그쪽을 좀 더 맞습니다. 공략을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뭐 딴 거는 그래도 이렇게 좀 고급, 뭐 저가, 중국이 아무리 저가로 공세를 하더라도 우린 좀 첨단, 고성능 뭐 이런 걸로 좀 그거보다 더 나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보통 이제 한국을 비롯한 네네. 국가들이 중국 제품에 대한 대응 전략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번에 그 페로브스카이트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네. 그러면 꼭 페로브스카이트를 비롯해서 태양광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의 저가 공세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의 게임 체인저는 좀 어떤 것들을 좀 보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보기엔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좀 국가적으로 뭐 이렇게 불법 보조금을 주자라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중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중국의 폴리실리콘이 굉장히 쌌었고요. 예. 중국의 폴리실리콘이 이제 쌌었던 이유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전체 원재료의 40%가 사실 전교금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특히나 신장이나 이런 쪽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제 태양광 업체들이 많은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신장에서 그 굉장히 싼 이제 석탄들이 나옵니다. 예. 노천 광산이기 때문에 거의 뭐 널려 있거든요. 주스면 석탄이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전교금이 굉장히 쌌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공해를 만들어내면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원재료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네요. 굉장히 예. 싼 원재료에.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좀 기회가 되는 게 우리가 ESG라는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을 했고 예.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신장에서 어떤 그 인권 문제를 들어서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사용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입지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됐고요. 사실 또 한 가지는 유럽에서도 비슷한 개념의 이제 제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2024년 정도가 되면 이제 공급망 관리법이라고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비즈니스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밸류체인 내에서 벌어지는 ESG 이슈를 좀 관리 감독하라는 그런 의무가 지워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중국 업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실사가 할지에 대한 이제 의문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 실사를 해보면은 중국의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이제 그렇게 석탄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ESG 이슈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운 거니까요.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을 좀 뭐 불법적인 보조금이 아니라 지금의 흐름에 맞춰서 조금은 이제 중국의 비중을 낮추고 우리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뭐랄까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탄소 인증제라고 그래서 예. 국내 광급공사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뭐 웨이퍼나 이런 거 쓸 때 탄소 인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웅진 에너지 같은 업체가 뭐 그나마 좀 턴어라운드를 해서 최근에 주인을 좀 찾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보호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너무 이제 좀 작은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사실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국이나 특정 시장,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고품질의 태양광이 필요한 이제 카테고리로는 이제 레지덴셜이나 이제 상업용 우리가 루프탑이라고 하는 네. 뭐 이제 우리가 전력 시장에서는 비하인드 마켓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BTM 시장 쪽이 좀 더 포커스를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유틸리티 시장하고 이제 비하인드 마켓 시장이 좀 다른 건 뭐냐면 유틸리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가 굉장히 넓은 이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지 제약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좀 떨어져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랄까 제한된 공간이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저희가 고품질 태양광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입지를 미국 내에서는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 지붕형 태양광 쪽에 1위 업체가 사실은 하나솔루션이고요. 그쵸. 2위 업체가 이제 LG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미국 시장 1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그 예전에 과거에 넓은 부지를 가지고 발전을 하게 되면은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태양광 패널을 맞습니다. 많이 넣으면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집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려 그러면은 물론 저희 집은 굉장히 넓어서 중국산 패널로 쫙 하면 됩니다만 우리 그 성민 PD 같이 집이 조그만 사람들은 그 좁은 공간에서 전기를 엄청나게 뽑아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효율 태양광 패널 그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여지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태양광 패널을 우리가 배터리 얘기하면은 뭐 지금 NCM을 쓴다 그러면 뭐 하이니켈, 전고체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태양광 패널은 그 차세대 패널 뭐 차세대 기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돼요? 네, 일단은 태양광 패널은 이제 변화가 이미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리드 페리티가 돼야 되는데 원재료가 올라서 모듈 가격이 오르는 게 이게 좋은 거냐? 괜찮습니다. 근데 그 석유 가스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이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기술에 대한 니즈가 더 커졌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태양광 패널 입장에서 기술이 좋아진다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폴리실리콘 단위 사용량을 줄인다든지 예. 아니면 동일 면적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내는 게 기술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당연히 단위 원가가 줄어들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LCOE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무조건 싸게 만들어서 그냥 낮추는 게 두 번째 방법이 있었는데 두 번째 방법이 이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으로 이제 온다라는 거라서 최근에 태양광 시장에서도 약간 기술적인 변화가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태양광 발전에서 주로 쓰고 있는 패널은 우리가 P타입 패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N타입 패널로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N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더 여쭤보면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도 설명하기 좀 만만치 않은데 이게 P타입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반도체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 정도로 저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어쨌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차세대로 나오는 건 N타입. 네, N타입에 대해서 이제 좀 기술적인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고 예. 추가적으로 차세대 태양광으로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3년 정도 뒤에부터는 조금씩 상용화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 3년 정도. 예. 페로브스카이트는 크게 보면은 이제 방막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예.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전지 위에다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직접 페로브스카이트를 할 수도 있고 네네네. 기존에 있는 거에다 위에다 얹을 수도 네네. 있다고요? 얹으면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훨씬 더. 네네. 그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네네네. 그 그러니까 태양광의 차세대 기술.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배터리 얘기할 때는 뭐 보통 불나지 않아야 된다는 네네네. 거하고 에너지 밀도, 똑같은 전기를 충전했을 때 얼마나 장거리를 갈 수 있냐, 뭐 네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세대 배터리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네네네. 태양광에서 차세대라 그러는 거는 보통 효율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차세대 태양광 전지가 생기면 이제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 효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단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를 말씀드릴 때는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에너지 밀도는 단위 부피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더 많이 내느냐 와트아워 퍼 킬로그램이나 와트아워 리터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타내잖아요. 예. 태양광에서 이제 효율이라는 얘기는 지금 P타입 태양전지가 보통 효율이 20% 약간 넘는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0%. 그 말은 뭐냐면은 정해진 이제 단위 면적 예. 이만한 예를 들어서 면적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중에 20% 정도를 전기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23% 정도가 된다. 라고 그러면은 기존에 100이 들어왔을 때 20의 전기를 만들다가 이만한 면적에서 23의 전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일한 면적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양이 한 10몇 % 정도 좀 더 늘어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사실은 태양광의 발전인 겁니다. 말하자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 네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전 P타입에서 효율을, 예. N타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룸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네. 기존에도 사실 있었던 거긴 한데 기존에는 계속 이제 싸게 경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예. 이제부터는 좀 전환하는 것들이 좀 눈에 띄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같은 경우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리콘 태양전지가 아니고요. 예. 실제로 이제 방막 태양전지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면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특정 물질이 있습니다. 아, 네. 물질 이름이에요. 예. 물질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는 어떤
화학 조성의 이름이 페로브스카이트 조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 어원이 어떻게 됐냐면은 우랄 산맥에 뭐 특정한 광물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뭐 광물을 찾았는데 이거를 이제 발견하신 분의 성함이 이제 페롭스키라는 분이셨대요. 아, 자기 이름 딴 겁니까?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이제 붙였던 거죠. 아. 근데 이제는 이게 약간 발전이 돼서 광물이 갖고 있었던 특정한 조성이 있습니다. 화학 조성이. 아. 그거와 동일한 조성을 갖는 구성들을 우리가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그 특정한 화학 물질을 용액에다 이제 녹여서 우리가 잉크젯 프린터를 보시면은 이제 특정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잖아요. 예, 예. 우리가 방막 위에다가 그 용액에 녹여진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뿌립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봉지를 해서 습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예. 봉지를 하게 되면 이제 패널이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드는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을 녹여서 인곳을 만들어서 예. 인곳을 슬라이스해서 웨이퍼를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 과정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이제 폴리실리콘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중국에 의존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요.